지금부터 장진규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6개 국가활력 정책과제에 대한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패널 토론을 한 60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약 2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좌장은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최석준입니다. 뭐 좌장을 맡고 뭐 이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젊은 피를 원하신다는 일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높은 데서 토론하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떨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이제 계획들을 수립했는데, 이제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제일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또 그리고 이제 경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짜여 있는 그런 계획과 그림을 갖고 지금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와 이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오늘 잘 반영하셔서 원하시는 그림이 실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토론회, 보통 이제 토론회 할 때는 보통 장관이나 차관님들은 가시는데 거의 처음으로 토론회까지 끝까지 남아 계시는 이런 열의와 관심을 보이신 김대원 장관님과 이제 임기철 차관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하시는데 고생하신 우리 장 국장님과 그리고 밑에 국가의 직원분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이 패널, 오늘 토론에 수고해 주실 패널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경제연구원에서 문희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강원대학교 박상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박성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주식회사 TNB 나노일렉 대표이신 임기주 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의 조은혜 책임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하준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장진기 국장님도 네, 일단 토론 방식은 저희 패널들이 가나다 순으로 약 10분 정도씩 각 맡으신 분야별로 의견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서 토론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항상 첫 번째가 부담스럽지만 뭐 가나다 순에 따라서 먼저 문희성 박사님께서 10대 연구개발 추진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문 박사님. 예, 너무 이렇게 큰 자리에 결혼식장이라고 해서 모르고 왔는데 결혼식 사회도 몇 번 봤습니다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현재 성장 정책 속에 새로운 경제 성장판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연구개발 사업 추진 목적에는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포함해서 사실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지금 대외 글로벌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대외 여건 속에서 새롭게 뭐 지금 캐치업 상황을 넘어서 이제 퍼스트 무브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제안과제, 첫 번째 제안과제나 두 번째 제안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더 첨언을 한번 드려본다면, 이런 과제, 뭐 첫 번째 과제와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뭐 각각이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10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의 기획 단계,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단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기획 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 그 신산업 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항상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거 뭐 없을까, 신사업 뭐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항상 그런 걸 찾지만 지금 이미 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1개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더 새로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신사업이라는 거에 그 신은 결국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들과의 어떤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떤 도전적이면서 그런 좀 더 면밀한 그런 타겟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 수많은 사업들, 과제들이 운영되고 있고 국가를 하나의 어떤 기업이라고 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과제의 어떤 운영 포트폴리오, 즉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도 다양한 과제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 차원에서 투자가 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뭐 뒷부분에 어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R&D의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 지향의 포트폴리오를 좀 지향하고 그 좀 사업화되어 선순환되는 그런 선순환되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운영이 필요하고, 기획이 물론 필요하겠죠. 기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다양하게 과제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미 대형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형에 대한 규모가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90년대부터 뭐 G7 프로젝트라고 해서 선도 기술개발 사업이라던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뭐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과제의 비중으로 볼 때 사실 1조 이상의 그런 우리나라 규모를 볼 때 1조 이상의 대형 국가 과제를 많이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그런 1조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히 어떤 논문이나 특허를 통해서 과제의 성과로서 연결이 되고 그랬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부터 그런 과제들이 진행돼 오면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국가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그 고민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줬던 그런 실효적인 성과가 과연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그런 특허나 논문, 그런 것들과 그런 사업에서 몇몇의 성과는 도출되었지만 정말 새롭게 S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의 그런 대형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왔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떠한 점들이 좀 미흡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리뷰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시사점을 통해서 이번 10대 연구 개발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 단계를 넘어서 이제 결국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첫 번째 신사업 추진과 어떤 세계적 우월성 확보 과제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러나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추가해 본다면 그런 어떤 플랫폼 기술 개발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플랫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바일 사업에서의 어떤 뭐 플랫폼이니 뭐 SNS 플랫폼이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일종의 기반 기술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이 지나면 끊어진다. 예. 그 세계적 우월성 확보 과제에 있어서 사실 과제를 그쪽에 너무 포커싱하다 보면은 기존 그 기업들 지원성이 아니냐는 저희 우려가 됩니다. 즉 그들 기업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런 신성장 산업이나 기존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는 그런 산업들, 예를 들어 뭐 사출이나 금형, 그런 뭐 뿌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 반도체에서도
뭐 후공정이 아닌 전공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도 직영부에서 일부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집중해서 그런 면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산업 자체가 다품종 소량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각각 역할을 할 것이 사실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할 일이 분명히 생기고 그러면 그런 생태계가 조성돼서 어떠한 산업들이 새롭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산업을 이뤄가는 도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제하는 데 있어서 여기 뭐 세계적인 그 우월성 확보 측면의 예시적인 과제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선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꼽았지만은 하나 더 꼽을 수 있다면, 물론 예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리튬이온 전지 산업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꼽아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으셨는데, 사실 5년간 정부 과제를 태워서 향후 뭐 1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에 제약이나 신약이 과연 그만큼의 산업 주기상으로 볼 때 유효할 것이냐, 즉 블록버스터 신약이 과연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제약 산업이 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아니라 어떤 니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약이 도출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측면에 있어서 제한과제 두 번째 얘기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범부처 차원의 추진 체계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융복합되면서 그런 부처 차원에서, 예를 들어 복지부와 직영부 뭐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거기서 다 연관되는 산업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산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 복지부에 관련된 기술들, 그 다음에 직영부에 관련된 기술들을 하나의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헬스케어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각 부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그런 어떤 그 비효율성은 좀 없고, 그 사용자 측면, 즉 과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컨택 포인트는 하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이 복수 경쟁 체제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뭐 사회에 있어도 경쟁에 대해서 계속 경쟁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과제에 대해서도 경쟁에 대한 패러다임을 넣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과제의 흐름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사업자, 즉 사용자, 뭐 다시 얘기하면 과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게 그들에게 과제가 중도 탈락이 왜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충분히 주고, 그 중도 탈락에서까지 얻어지는 그런 과제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성과물이 연계돼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같이 고려가 돼야지 기존에 중도 탈락된 것에 대한 어떤 리소스 낭비를 없애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 박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게 대충 보니까 이제 연구개발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대형 사업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10대 과제 선정할 때 어떤 좀 기준을 갖고 그 정부가 해야 될 거, 또는 이제 크로딩 아웃처럼 일부러 그 연구개발 투자를 이제 줄일 수 있는 크로딩 아웃을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없애는 그런 그것도 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신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좀 크리티컬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 과제에서 이제 범부처 공동 추진 체제가 굉장히 좋지만 그 컨택 포인트 내지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점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약 개발 사업단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좀 리딩 부처는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뭐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패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박상문 교수님께서 그 의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경영과의 박상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지역산업
지역 기반 R&D 관련된 이슈에 대한 토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국민 만족, 국가 활력, 통합 정책 과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하셨던 것들이 특히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 재정들, 지자체들의 어떤 자발적인 또는 적극적인 투자 재원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의 리소스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특히 기획 단계의 어떤 중요성, 이 선순환의 구조로 상호 연계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지역 R&D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고 몇 가지 뭐 관련 연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지역 R&D라는 거가 국가 차원의 R&D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워낙 큰 나라라든지 지리적 거리감이 상당히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정보의 공유나 인적 자원의 교류가 상당히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과 국가 차원의 어떤 내셔널 와이드 측면에서의 방향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지역 혁신 시스템 논의가 충분히 활발하게 전개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내 여건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역에서의 R&D 또는 지역에서의 특수성이라는 거가 과연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적 방향과 분리돼서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KTX나 교통수단 발달 때문에 사실상 서울, 부산 뭐 3시간 이내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역 R&D랑 국가 R&D가 과연 분리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각 지역별 특화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업종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주도 그리고 국가의 전략 산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괄 R&D 보조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들을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에서 고민하는 R&D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가장 많은 게 자금과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중소기업과 국가 차원의 중소기업의 R&D 부분에서의 고민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차 포럼에서 아마 R&D 인력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원, 기술개발 인력이라는 모습이 과연 규모가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나 또는 출연연에서 얘기하는 연구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에 대한 좀 고민을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즉 리서처랑 디벨로퍼, 엔지니어, 테크니션들 등에 대한 다양한 어떤 업종 직능 구분이라든지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R&D 인력 또는 엔지니어의 개념이 뭐고 그들에게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를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파악이 된다면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많은 학과에 계시는 이공계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연구 외에 뭔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이루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정책 안에서 이제 포괄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또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여러 부처들에서 운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과 어떻게 이 부분을 차별화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역 R&D 기획관리기관 설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여러 사업들에서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과 또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지역 R&D 업으로서의 지역 대가 역할 강화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 등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하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렇게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좀 더 기존의
많이 논의됐던 또는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좀 이상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취업을 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지역 내에서의 완성적인 자기 완결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가자라는 게 상당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취업의 우선순위 선호도라는 것과 많은 이런 정부 유사 사업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취업 촉진 이런 게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나 연구,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연결될 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사실 우려감이 있고요. 결국 지역의 R&D라는 거가 국가 차원의 R&D와는 차별화된 어떤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내용의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R&D 혁신 주체들 또 리소스들이 실질적인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지역도 살고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도 좀 더 나아지고 고용 창출이나 여러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굉장히 그 실천 단계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일단 지역 R&D를 하더라도 국가 어젠다는 국가와 분리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산업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그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인력의 정의 또 필요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정의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실제 정책 실현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R&D 기획 관리 기관 설치하는 건 좋지만 실제 사실 오랜 기간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 이제 그런 기관들과의 관계 또 그런 기관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하면 느끼는 건데 그 지역 내에서 선순환적으로 이제 인력을 공급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고용이 되고 계속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는 식의 이제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좋지만 실제 이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잡과 또 기업이 원하는 잡 이런 것들 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계속 그 장기적으로 이제 고착화 되는 지금 현 단계에서 정부가 조금 더 진지하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만 이래 구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실제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 박성호 팀장님께서 지식재산권 관련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허 전문기업 인터렉처 디스커버리의 전략사업팀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맡은 이제 토론 주제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사이클 구축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뭐 정책 제안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제 IP 비즈니스의 그 필드에 뭐 10년 이상 있었던 실무자로서 그 세부 사항을 전개 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신선한 어떤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큰 이슈들은 어떤 그 IP의 빅픽처 상에서 상당 부분 그 심도 있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정부 예산 5% R&D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R&D 투자 비용 중에 특허 확보 비용에 대한 규정까지 같이 기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 회사에서 뭐 자주 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R&D는 죽어서 특허를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특허가 없이 R&D만 있어져서는 그 투자 비용이 다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R&D 일정 부분은 투자 확보 IP, 그러니까 특허 확보 비용에 예를 들면 한 10% 정도는 투자한다는 규정이 같이 기재가 된다고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특허 전쟁이 첨예화되고 특히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특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그
특허 확보 비용의 어떤 그 규정까지 같이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특허 확보 비용의 좀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R&D와 특허 간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주홍글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국가 R&D 기간이 뭐 장기, 중장기에서 뭐 2년에서 3년, 뭐 길게는 5년까지라고 본다면, 특허가 실제로 실효성을 가져서 등록되고 활용되는 기간은 R&D 종료 후 뭐 적게는 2년, 길게는 5년 후까지 계속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R&D 종료 후에도 특허를 관리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진정한 특허의 가치는 R&D가 종료되고 그 기술이 상용화돼서 제품화된 먼 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적인 불일치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가 그 핵심일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아이디어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R&D 종료 후에도 특허에 후발적으로 계속 비용을 집행할 필요성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그 R&D 비용 중에 일부 비용은 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그 어떤 신탁이나 뭐 기타 등등의 형식으로 맡겨서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캐피탈 콜 방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방식으로 R&D 종류와 무관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면은 R&D의 어떤 그 추적 조사 관점에서 특허에 대한 어떤 팩트를 계속 고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그 실효성을 담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를 달리 해서요, 이제 우리나라 IP 환경의 좀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IP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항상 그 특허 소송이 존재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 내가 이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하지 않거나 이 특허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 소송을 당했을 때 1조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럼 그 특허에 대해서 뭐 천억, 몇 천억을 하고 지불하고 매입을 하고, 이게 이제 현재 뭐 특허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의 현실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을 걸로 아는데, 이슈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의 어떤 그 특허 소송에서의 높은 무효율,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배상금, 그래서 어떤 특허 소송이 IP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지 않은 한국에서 굳이 뭐 그 한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있지 않은 중심으로 두자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IP 비즈니스의 어떤 자발적인 이제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을 대체하는 한국의 IP에 맞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 토론 주제가 이제 지식재산의 선순환인데, 선순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대체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지만 이 선순환이라는 그 큰 그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한국 특허 환경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면, 특허라는 게 이렇게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 게 한 90년대 초반부터 그 특허라는 게 독립된 상품으로 그 어떤 비즈니스가 되면서 뭐 특허 개물, MP, 패턴 트롤, 뭐 특허 펀드 등이 이제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미국에서 이제 생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술과 특허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연구 뭐 리포트에 따르면 기술 자체 시장보다 관련된 특허 시장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 소송부터 해서 데미지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실은 기술과 특허를 아직까지는 분리하지 않고 같이 인식하고 있는 뭐 부분들이 정부 관련 규정이나 이런 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이전에 특허를 포함시켜서 이제 어떤 정책들에 대한 그 규정이나 제한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과 특허의 차이점을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거고요. 이 기술 이전과 연결되는 이제 특허 비즈니스는 회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특허의 소유권을 확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자발적이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특허는 특허에 대한 매각이고, 그 특허에 대한 로얄티, 라이센싱은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특허를 침해하게 돼서 강제적으로 소송이나 기타 경고장에서 할 수 없이 로얄티를 내게 되는 구조라, 그 기술 이전과 특허 로얄티 시장은 비즈니스의 생태계나 기본 어떤 그 논리가 틀린데, 그 기술 이전과 특허에 대한 로얄티를 하나로 보고 그 규정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분리해서 규정하게 된다면 좀 더 자생적인 어떤 각각의 비즈니스 영역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금 제안하신 그 정책 중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그 어떤 신탁이나 기부제를 통해서 미활용 특허의 활용 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 이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보다는 그 선제적으로 미활용 특허가, 그러니까 활용 특허가 미활용 특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특허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근원적으로 특허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활용 특허라고 그 명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이 된 건데, 그 특허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활용 특허가 활용될 수 있는 시기에 가능한 그 기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기부제나 신탁제 등에서 지금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제 권리 부분이 연차로 대납 중에 이제 단순 관리 기능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허라는 건 그 신탁과 연결해서 신탁이 뭐 단순 관리뿐만 아니라 처분, 운용까지도 다 신탁의 범죄에 포함이 되는데, 그 신탁제나 기부제 등도 뭐 단순히 연차로 대납이 아니라 특허를 뭐 청구항을 수령을 한다거나 뭐 신규 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센싱의 수익화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국가 R&D에서 나온 특허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진행을 했으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형 MP 특허 전문 회사의 육성과 더불어서 이 한국형 이제 MP가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재산 특허관리 전문 회사만 생겨서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하고 병행해서 민간의 어떤 그 특허 펀드, 창립 펀드, IP 펀드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랑 그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결합이 돼서 이제 특허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모태 펀드에서 여러 가지 뭐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펀드 중에 일부분을 결국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핵심이 특허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성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반드시 특허에 투자하도록 한다고 하면 민간으로 자생적인 특허 펀드가 공급이 되면서 특허 관리 회사와 시너지가 발생돼서 좀 더 실효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식재산 그 정책 가조의 실효성에 조금이나마 일조가 됐으면 하면서 그 제 토론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그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면, 일단 그 R&D 사업 종료 후에도 특허를 이제 관리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순환적 사이클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 한국형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그 특허와 그리고 기술의 특성과 시장이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굉장히 이제 참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정책 재원 측면에서 그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부터 이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그런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신탁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단순 관리 기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처분하고 또 운영하는 기능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이제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국형 MP 특허 전문 회사를 그 만들고, 그리고 그 펀드 문제,
엔젤 펀드나 이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있어서 이제 특허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펀드나 벤처 캐피탈의 역량이나 이런 좀 자발적인 투자 환경은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뭐 딱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 투자라든가 펀드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의견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임기주 대표님께서 주로 이제 중소기업 육성 관련 부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TMB 나노일렉의 임기주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주로 저희 TMB 나노일렉은 5년 동안 창업한 지 5년 지난 벤처기업입니다. 지금은 창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고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제 사례에 비춰서 좀 정책 쪽에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초기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 데스밸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데스밸리가 존재하는데 그 벤처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본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영업력도 없고 단지 대부분 기술에 의존하는 사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아쉬웠던 거는 영업 쪽이었습니다. 저희는 연구실 창업을 해서 창업한 회사인데요. 연구실 창업을 해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산학협력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계속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을 어느 포인트에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키는가에 대한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모델을 찾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실제로 그러한 모델을 찾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은퇴자였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은퇴자를 저희 부사장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이 같이 한 1년 반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비즈니스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 벤처 쪽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분은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로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고급 인력들 중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분들이 많은 기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몇 개의 기업, 그분들이 선택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몇 개의 기업을 중소기업의 실제 영업 라인에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그 은퇴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도 생길 테고 국가적으로도 벤처기업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기술만 가지고 시작하면 멘토링이 생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멘토링은 정책 쪽에서 정부에서 많은 뼈대를 만들어주신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보다는 실제로 안에서 저희가 체험하면서 같이 부딪히면서 계속 고민해 줄 멘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초기 기업의 멘토링 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그 R&D 법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는 데스밸리를 어느 정도 지나서 투자도 이루어졌고 협력 파트너도 만들어졌고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초기 연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큰 부분은 정부 자금을 받았는데 정책 자금을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인건비와 장비에 대한 투자였는데 인건비와 장비에 대한 투자는 사실 그 정부 자금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 3년 정도 이내에 창업 초기 기업들 그리고 1억 자본금 5억 미만의 중소형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좀 지원해주고 현실적으로 R&D 사업을 사용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연구 설비들이든 시설 자금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공동 장비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좀 그 성장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에
그래서 인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을 겪고는 있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의 인력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인력이 다들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든 아니면 비전 제시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소기업 중에 요즘 많은 부분들이 정책 사업에서 산학협력을 유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교랑 산학협력을 많이 연구소든 대학이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참여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으로 안 오고 대부분 대기업으로 취업을 합니다. 또는 본인의 회사로 이렇게 유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후 관리에 대해서 그런 참여 연구원들이 학교의 참여 연구원이 중소기업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하고 대기업이 줄 수 있는 임금의 일부의 격차를 정부에서 제시를 해준다면 일정 기간 제시를 해준다면 그 기업에서는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이 산학협력하는 쪽에서는 똑같은 복지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산학협력 연구실 창업에 대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노를 가지고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저는 전문연구위원으로 벤처기업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벤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에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자체가 생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떤 연구실 창업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벤처가 굉장히 험난하기도 하지만 연구실 창업은 산학협력에서 가장 좋은 모델인데 사실 산학협력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 연구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에로 기술이 있습니다. 에로 기술을 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학교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한 솔루션을 제시해 줍니다.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거는 저희 회사의 모델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연구실 창업을 좀 더 장려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정리해 보면 우선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그 영업 면에서 그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멘토링 정책을 많이 하지만 실제 이제 밖에서 멘토링을 받는 것보다는 그 기업 안에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멘토링 정책이 조금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은퇴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R&D 법규 규제 완화 관련해서 적어도 초기 기업이나 5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제 R&D에 관련된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조금 더 R&D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일단 그 인력의 문제인데 그 중소기업에게 가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 처우가 어떤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갭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기간 좀 보조해 주는 방향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로는 그 연구실에서 창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창업인데 스타트업은 가장 좋은 것인데 문화도 그렇고 제도나 정책은 많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R&D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섞여 있긴 한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우리 키스트 조은혜 박사님께서 주로 창의적 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퀴스트 조은혜입니다. 저는 창조적, 도전적 연구 수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퀴스트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과제를 제안해서 과제 수주를 하기도 하지만 과제 평가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과제를 평가할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정량적 목표 항목입니다. 대부분 이제 과제별로 한 5개 안팎의 정량적 목표 항목이라는 게 과제 제안 시에 이제 제안이 되고요. 과제를 평가할 때 그 제안했던 숫자에 얼마나 잘 도달하였는가를 가지고 주로 과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 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제안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정량적 목표 항목을 제가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의 연구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과제 연구 수행을 촉진하시겠다는 이런 그 안이 굉장히 이런 연구 현장에서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안들을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연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잘 그 현장에 실행이 되어서 이런 창조적인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연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과제 연구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크게 2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과제 평가 측면에서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과 함께 또 그 개별 연구자들이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제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도전적인 연구라는 것은 그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용도 어떤 그런 정량적인 목표가 얼마나 높고 낮냐 하는 것보다는 접근하는 방법이나 시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이냐 하는 것에서 이 연구가 도전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실패 내지는 그 성실 실패라는 것은 그 기존의 과제 평가의 틀 안에서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성실하게 수행했으므로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들을 면해 준다라는 그런 그 접근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도전적인 과제는 일단 실패를 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그냥 실패를 전제로 깔고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으로 나누고, 그리고 과제 결과가 좋게 정말 잘 나와서 훌륭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요. 이 관점을 실패했는데 벌을 면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그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하는 관점인데,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잘 마련이 되었을 때 실제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은 그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창조적인 생각 내지는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연구자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대학에서도 그렇고 출연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이 창조적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서 다 지적하신 내용이신데, 너무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도 있고 그 이외에 과제 수주라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몰리면서 일을 하게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뒤 배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굉장히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평가, 그래서 1년에 논문이 몇 편이고 특허가 몇 편이고 하는 것들을 매년 채워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출연연구소에 국한된 얘기인데, 현재 지금 PBS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서 각 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때 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과제 수주 능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포션으로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연구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행정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 하루하루에 그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치여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연구자들이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중장기적인 평가라든지 하는 방안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제도적인 그런 지원과 함께 그런 연구자들에 대한 여건 조성이 마련이 되면 이런 그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서 향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같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일단 그 도전적 과제, 새롭고 혁신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제재 조치보다는 이제 성실, 불성실과 같은 연구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못한 사람에게 이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우리 뭐 다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실제 이제 기관장이 되시면 마음이 좀 바뀌시는 것 같아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평가 뭐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여유 있는 곳에서 새롭고 이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 절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굉장히 각박한 문화 내지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그 매년 그러니까 애니얼 평가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보다는 그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평가 제도를 좀 적어도 출연 연구소는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PBS 제도 역시 뭐 과제 수주에 대한 능력 평가 항목 비중이 좀 높다는 말씀 해주셨고, 이게 좀 안정적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평가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준경 교수님께서 그 정부 예산 관련 또 R&D 투자 관련에 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 경제학부의 하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정부 예산 5%를 R&D에 이제 투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얘기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참신하다고 느꼈고요. 이제 R&D가 이제 과거처럼 뭐 산업 정책이나 무슨 과학기술 정책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일자리 대책까지도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거시적인 시각에서요, 우리가 지금 R&D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세계 경제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위기인데요. 이게 과거 대공황하고 이제 비견되는 이런 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대공황은 이제 농업 부문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쓰다가 이제 불평등이 또 심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갈 때 이게 잘 이행이 잘 안 돼서 생긴 게 이제 대공황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위기는 제조업에서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가는 이런 이행 과정에서 이행이 잘 지금 스무스하게 안 돼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혁신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빚을 내서 쓰게 하고, 그러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문제에 지금 빠져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당면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R&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R&D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관련된 이제 또 서비스 이런 쪽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이제 모두 잘 살게 하는 이런 혁신,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은 정부의
이 투자를 늘림으로써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겼을 때에는 우리 경제의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줄이는 혁신 쪽으로 자꾸 갈 위험이 있고요. 그런 거를 같이 잘 사는 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이제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선진국 이제 문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의 성격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확률 분포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뭘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냥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 확률 분포가 넓어지는 거죠. 분포가 이렇게 넓어지고 꼬리가 길어지고, 결국은 위험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부담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과거에 어떤 이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위험 관리라든지 어떤 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뭐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5%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한번 이제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부 예산 대비 5% 했는데요. 이거 자체는 수치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 수치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 예산을 더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재정이 안 좋아져서 이걸 줄여야 되면 또 줄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라별 비교를 정확히 하려면 GDP 대비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핀란드 2개 정도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보면 이제 정부 연구 개발 예산이 뭐 작지는 않은 이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 개발 투자 안에서 정부의 비중이 어떠냐를 보면 우리나라가 작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부의 비중이 좀 작은데 비슷한 나라들이 이제 핀란드나 독일, 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뭐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들은 이제 뭐 미국, 영국, 뭐 노르웨이, 네덜란드,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늘릴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5%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정부 예산 자체가 매년 변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한 몇 년 평균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평균해서 뭐 평균적으로 5% 정도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증가율 기준으로 할 때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높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랄까요, 정부 예산의 변동에 좀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비중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의 이 성과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비중이 아주 큰 나라들은 또 성과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나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정부의 비중이 아주 큰 편인데 별로 성과가 안 좋고요. 또 정부의 비중이 아주 작은 나라들은 또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키울 필요는 있지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데요. 근데 나라는 민간이 굉장히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정부가 커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비중을
지금 예산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릴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정부의 예산 비중하고 이 성과 간에 이제 체계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관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역할을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정책 중심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위험 관리인 거죠. 이런 발굴하는 해서 이거를 시장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제 벤처 캐피탈로 넘겨주는 거 이런 쪽을 굉장히 이제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연구개발의 커뮤니티라든가 이제 정보 공유 인프라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사실은 벤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조성과 이제 정보 공유 인프라 이런 쪽에서도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사회적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법률하고 경영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뭐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법률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정부가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 특히 이제 인사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노하우를 많이 이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력 빼가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잘 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이제 대기업에서 이걸 삽니다. 돈을 많이 주고 1조, 2조씩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중소기업이 잘 된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일어나게 하려면 단순히 이거를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적재산권 관리, 그다음에 인사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전체가 다 이제 그 인프라고요. 이게 다 정부가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R&D 포트폴리오를 지금보다 이제 다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본 게 뭐냐면 연구개발 투자를 이렇게 어느 산업에 하느냐, 이 산업별 집중도를 가지고 이제 좀 보니까요.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인데 비교적 작은 나라들이고요. 집중도가 중간 정도 되는 게 미국, 독일, 뭐 이런 네덜란드, 뭐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 그 R&D 집중도를 조금 이제 이걸 다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산업정책적인 걸 유지한다면 이제 산업정책적인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 5% 제한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어떤 경기 변동이나 이런 거 영향을 이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보완하고, 또 그것이 또 좋은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흐름에 맞게 이제 그 내용을 또 잘 이렇게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거시 경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 쪽에 좀 이해하시고 연구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하 교수님이 항상 좋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일단 그 5% 목표 설정은 좀 바람직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에 또 비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예산을 이제 타겟으로 하면 오히려 이제 변동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다른 뭐 지표, 뭐 경상 GDP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에 너무 리드되는 R&D도 좋지만 이제 정부가 리드하는 R&D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벤처 육성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정보를 공유하는 인프라의 투자도 역시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법률이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R&D 집중도 우리 집중을 해서 이제 성공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와서는 이제 좀 그 산업별 집중도를 좀 완화하고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패널들이 이제 원래 준비했던 그 의견은 다 끝났고요. 근데 이제 워낙 귀하신 분들 모셨기 때문에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더 못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 그 방청객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그 마이크를 좀 주시죠. 한국기계연구원의 자동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정동수입니다. 오늘 정말 그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워낙에 저도 연구소 생활을 지금 35년째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 원장님이나 우리 임기철 의원님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토론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기 전에 좀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좋은 그 사업을 시기적절하게 하셨다고 평가가 되고,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에서 꼭 이거는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패널 분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는 옛날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했지만은 이게 제대로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또 평가를 한다 해도 연구자 입장에서 R&D 수행하다 보면 바빠서 하지를 못합니다. 하게 되면 잠깐 짬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천재입니다. 그게. 좀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 그 임기주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정말 제대로 중소기업을 연구자들이 지원하려고 그러면 젊은 활발히 하는 연구자들을 강요할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드신 이번에 정전 연장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정전 연장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오히려 큰 보직을 맡으신 분, 좀 이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뽑는 것 같아가 좀 이제 서운한 점이 많은데, 차라리 지금까지 경력이나 전공력을 봐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61세에서 연장을 해주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걸 평가를 우선적으로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시간이 있는 분들, 지금 그냥 옛날에 기관장 했던 분 이렇게 연장해 줘봐야 그냥 노인당 역할밖에 안 합니다. 괜히 그 후배들한테 가서 외국 출장비나 뜯어내고 제대로 역할 못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그 미움만 받고 분위기만 나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가서 시간 많은 사람들, 자기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옳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창의성이나 평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연구재단에 2008년부터 2년간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창의 과제라든지 평가 실패를 인정하는 그 2008년에도 다 그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연구자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그 평가를 그렇게 하지만은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박찬모 이사장님한테 누누이 강조한 게, 어떻게 R&D 예산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R&D 예산 증가하는 비례해서 평가 예산도 증가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평가 일은 늘어나는데 평가 인원은 늘지 않고 평가 예산도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알면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그 지역 그 분산 그 관리한데, 그건 정말 결사반대입니다. 그게 그 연구재단만 해도 제대로 지금 평가가 인원도 없고 예산이 안 되는데 지역 분산하면 정말 엉망이 됩니다. 제가 주장한 게,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평가자들을 모시려고 하면 정말 일반 다른 데 평가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슷하면 평가자들 안 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불평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훌륭한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내보다 하수들한테 가서 평가를, 그러면 창의형 과제 평가하는데 창의형이 될 수가 없어요.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제 선정부터 결과 평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분산하지 말고 제대로 연구재단이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평가인은 느리고 그리고 모시는 분들한테 그 자문료도 많이 그 지원하고 그리고 그래야 풀을 좀 이렇게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남는 게 있다는 그런 그 기분이 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산은 저는 반대 안 했으면 좋겠고 연구재단의 예산 강화해서 평가 그 역량을 높여서 정말 NRF라면 NSF 버금가는 기관으로 좀 이렇게 소문나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느끼온 것 중에 제가 사실은 이 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굴뚝 산업으로 이렇게 이제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물론 예시니까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수정이 가겠지만은 이번 며칠 전 환경 비즈니스에 나온 걸 보면 지금 수출 1위가 석유 제품입니다. 그리고 5위가 석유 화학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이제 1위에서 2위가고 일반 기계류가 3위입니다. 3위. 그러면 물론 여기 보면 이제 신산업 개척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세계적인 그 우월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굴뚝 산업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시장 확대하고 또 수출 증대가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타는 IT라든지 이런 데만 이제 정부에서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정말 효자 산업인 이런 데도 오히려 이런 그 기존 굴뚝 산업은 조금만 지원해줘도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앞으로 이 구체적인 작업을 보완하실 때 좀 고려를 해서 너무 인기 위주 어떤 산업 개척만 신경 안 써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기술정책과정 졸업생 2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실 실패제도 DB 구축 공유해서 동일 실패 방지한다라는 데서 좀 걱정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름은 성실 실패, 성실하게 수행을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무능력의 낙인이라든지 실제로는 실패한 거니까 무능력의 낙인으로 찍혀서 다음 과제를 받거나 이런 데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이런 성실하게 수행을 했으면 실패라는 낙인을 굳이 찍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F를 주면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fail. 근데 이제 그걸 점수화해서 60점, 70점 주면은 그거보다 훨씬 이제 불만이 적대요. 그래서 이게 실패라는 표현 대신에 지식의 축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이라도 바꿔주시는 게 사실은 이제 감사하는 쪽이나 이제 실제 평가받는 쪽에서 훨씬 더 이제 기분도 그렇고 이제 다른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시간 일단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 토론은 요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4회에 걸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외빈 여러분, 그다음에 국가위 김도현 위원장님, 임기철 상임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발표와 말씀을 해주신 장진기 국장님,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